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오늘 이렇게 저희 CSLab 기후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특히 이 법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센세이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공고적 의견이 얼마 전에 기후변화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법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서 이게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저희 국제사회 기변 대응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사실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잘 또 시기적으로 올여름은 특히 무더운 여름이어서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왜 이런 권고적 의견이 국제사법재판에 나온지 그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또 관련성도 많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대회는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시자 저희 CS백 부문으로 계신 안호영 차관님께 그 서울국제법연구원 가족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7월 23일이죠. 그 몇 주 안 지났는데 7월 23일 날 이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ICJ에서 권고적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먼저 신문 기사를 봤죠.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뭄의 단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게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국가 책임에 관한 드래프트 컨벤션을 ILC에서 이제 그 논의할 때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제네바 대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일 해보진 못했지만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면은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책임에 관한 드래프트 컨벤션의 논의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그때 제가 특히 재밌게 들었던 거는 말하자면 판례들이에요. 판례들을 쭉 들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물론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판례는 없었죠. 그래서 이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을 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함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뭐 냉전 2.0이라는 표현도 쓰고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좋아하는 표현이 Return of Power Politics. 지금의 국제 정치를 제일 잘 표현하는 거는 저는 Return of Power Politics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Power Politics가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사실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덕분에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말하자면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사라지는데 그런 마당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국가 책임에 대해서 ICJ가 가장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구가 그런 공고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뭄의 단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정소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오셨던 이제 기후변화 측면에서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국제법적 측면에서나 연구해 오셨던 그런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패널들을 오늘 모시게 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흥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축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제법학회에서 제일 대표적인 학회가 대한국제법학회인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이시자 또 박병도 교수님께서는 그 연구 분야는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평생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근도 교수님께 축사를 특별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박 교수님 뮤트 되셨습니다. 박 교수님 뮤트 되셨습니다.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저한테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축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국제법연구원 네, 정수영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 앞에 안호영 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안호영 차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지난 7월 23일 날 ICJ에서 권고적 의견을 내려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적 의견은 지난해 이툴루스에서 유사한 권고적 의견이 내려졌고 바로 지난달 7월 3일 날 미주 인권재판소에서 더 좀 발전된 진보적인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실감하는 것처럼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ICJ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 속에 나온 이 권고적 의견에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서 피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어려운 뭐 굉장히 인류의 존망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권고적 의견이 어떻든 여러 평가들을 보면 매우 역사적이고 이정표를 세웠고 획기적이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제센터에서 이런 기후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을 개최해서 이 권고적 의견을 분석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이 권고적 의견을 분석하고 또 다루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번 공고적 의견은 일단 매우 진보적인,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학문회장에서 논문이나 학술대에서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원칙들이 관습법의 원칙으로 또 언급이 됐고 그것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가장 적용 가능한 법은 이런 기후 관련된 법뿐만이 아니라 관습국제법 또는 유엔 해양법, 그다음에 일반적인 환경법 등등에 의해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돼서 국가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국가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 기후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와 또 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의무를 명확히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무들을 제시할 때 그동안 ICJ 자신의 판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논리적 리증, 추론을 굉장히 탄탄하게 했다는 점도 우리가 새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고 아까 안호영 차관님께서도 두 번째 의미로 세 번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이 단순히 이 사법기관이지만 여기에서 내려지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의 어떤 그 민감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의 한계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부분은 그 총회가 묻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어떤 국가의 집단이 기후변화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딱 집어서 공고적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굳이 말한다면 아쉬움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인권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세대가 어떤 책임을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이런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주문의 판단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권고적 의견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어떤 국제관습법을 언급해가면서 적용 가능한 법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권고적 의견이 법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히 구속력이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권고적 의견이 형식적으로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권고적 의견이 전원일치로 전 주문이 결정이 되고 또 실제 이 주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미 관습국제법 속에서 그 주문의 내용들을 끌고 왔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권고적 의견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구속력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오늘 행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 공고적 의견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어떤 그 우리의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권고적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실무에서 영향을 미칠지 또 기후 소송에서 이게 직접 적용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각국 법원이나 국제 법원의 태도에 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든 이렇게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를 탄탄하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발표를 하시는 심상민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차관님, 그다음에 안세현 교수님, 이동구 대사님들 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돼서 매우 모범적이고 우리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저희 국제법학회에서도 또 이 문제를 다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도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소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국제법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관련된 이 국제법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활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박병도 회장님께는 굉장히 뭐랄까요 발제 수준의 어떤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원래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회장님이 토론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거 국제법 문제니까 꼭 축사를 해주십시오. 대신 좀 길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저희들 축사를 해주시면서 단순히 축사 차원을 넘어서서 저희들 특히 국제법 측면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야 될 점들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발제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심선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다음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 계속 공부도 하셨고 학위도 받으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심상민 박사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소개받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입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쇼를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박병도 회장님께서 이 기후변화 관련 국가연구에 대한 그 권고적 의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필요한 또 토론자분들 세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발표 내용을 최대한 줄여서 한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생각을 나눈
과 동시에 또 토론자분들의 그 귀한 의견들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3일에 제사법재판소가 이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고 대체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법률적 분쟁을 이제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주요 임무이지만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유엔 기관이나 전문 기구가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ICJ의 권고적 의견은 그 역사상 유례가 없이 80년 역사상 5번밖에 없었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권고적 의견은 80년 동안 27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흔적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이 권고적 의견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책과 국가 실행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 국제사회 비관의 대응에 어떤 시사점을 줄지를 말씀드리는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일단 2023년 3월 29일에 유엔 총회가 ICJ 규정에 대해서 기변화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총회 결의 77-276이라는 채택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질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고 있는 국제법상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좀 더 세분화해서 국가, 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 이런 그룹들을 다 포함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는 국제법상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을 해서 기후나 아니면 기타 환경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라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두 그룹 국가군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하나는 바로 소도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이 특별히 취약하거나 영향을 받는 국가들 그리고 전 세대 미래 세대를 포함한 그러한 그룹들의 어떤 영향,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서면 절차라고 해서 2023년 2024년 3월에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약 91건의 서면 진술서와 61건의 서면 논평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96개 국가와 11개 국제기구 구두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면 24년 3월 22일자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서면 진술서가 제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구두변론 절차 이틀째인 12월 3일에 아까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셨던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인 황교식 국장과 그리고 한국 국제법위원회라고 하는 유엔 국제법기관의 한국 측 위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 이문관 교수가 두 번에 참석해서 약 30분에 걸쳐서 오ral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ICJ가 전부 종합을 해서 7월 23일에 결론을 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ICJ가 이 결론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지치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광범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ICJ가 보기에는 이게 또 조약상 의무 또 이제 국제법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습국제법상 의무 이렇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국가가 어쨌든 국제법에 체계하에서 지고 있는 국가의 의무가 기후변화 관련 의무가 무엇인가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 예민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가군에 대해서 지는 책임에 대해서 특히 도서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미래세대 또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을 특별히 고려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엑시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슬쩍 발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국가책임법의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의무, 이게 자기일 수도 있고 행위를 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 이게 국제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따르는 각각 국가 책임의 결과들을 그냥 아주 개론서식의 수준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A항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주 치밀한 국제법적 논증과는 대비되게 B와 관련해서는 조금 가볍게 지나간 느낌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B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줬을 경우 그 기후변화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제 선진국들에게 비난과 아니면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우려해서 개인적으로는 ICJ가 약간 정책적인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인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이제 각 개인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 규칙과 2차적 규칙을 구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안혜영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1980년 ILC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이제 초안을 작성할 때, 아마 3차 보고자로 기억합니다만, 로베르트 하고가 그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1차적 규칙, 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절차적 규칙을 2차적 규칙을 구분했는데, 그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유지한 것으로 ICJ 공동의견이 파악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국제법이 뭐냐를 먼저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원장,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기존 교토의정서는 2020년 이후에 국가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그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탐 방지 협약을 먼저 열거를 했고요. 그리고 반습국제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국제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들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닌데, 국가 실행이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일관되게 지속되고, 이것이 국가들에게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좀 뭔가 껄끄럽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된 그러한 요소들이 겹쳐졌을 때 이것은 이제 관습국제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ICJ는 특히 환경에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는 의무와 그리고 협력을 아까 박근혜 교수님께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그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 인권조약이라든지 관습국제법상 인정된 인권을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그 국제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법적 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을 위한 그 지도 원리로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형평, 또 이제 precautionary principle죠. 사전주의 접근법이나 원칙도 이런 것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법적 규칙들이 아주 산재하고 있는데, 이 법적 규칙 간에 층위가 있느냐, 어떤 그 권위라든지 구속력에 있어서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배제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그 층위 구조가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 의무에 대해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ICC에는 던져보고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안수국제법 등의 규칙들이 모두 국가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파리협정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은 이것만 하면 되고 다른 국제법상 의무를 안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기후변화 협약 체계상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과 선진국 구분하고, 개도국에게는 일차적으로는 궁극적인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책임은 주지만 직접적인 감축 의무는 부과하지 않지만, 선진국들은 부속도 1국가라는 것을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직접적인 감축이라든지 적응을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 교토정서는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이후 새로운 감축 의무가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2007년, 2012년까지의 1차적, 제1차 공약기관, 2차 공약기관에 약속된 것들은 있었는데, 규정된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역시 의무 위반에, 일반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ICJ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리협정상 국가 의무를 보면 저희가 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감축 의무 모든 당사국에 존재하고, 적응 의무 모든 당사국에 존재하고,
협력 의무 존재하는데 협력 의무는 오히려 좀 쉬운 편이죠. 재정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능력배양 같은 것을 선진국 해독에 제공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감축 의무와 적응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러한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각국가 이제 국가결정 기구라는 이제 NDC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써서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이것이 파리협정이 가지고 있는 기온 상승폭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용이 규정되어야만 이것이 국가가 그 파리협정상 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 의무도 역시 이러한 적응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안경 영향을 발생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손실이나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역시 실행 가능한 정도로 계획이 짜여지고 실행이 되어야만 그것을 국가의 적응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기후변화 협약 체계상의 얘기를 했었고요. 관습국제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국제법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면 19세기 초반, 19세기 중반이죠. 그 트레이스 메타 케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자국의 관할 내지 통제하에 있는 지역이 타국의 영향이나 관할권이 지역에 침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른바 노함 프린시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역시 관습국제법상 기후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무척 중요한 것은 역시 상당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피상적인 보호 조치라고 할 만한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했지만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것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플러스 해양법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23년에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서 해양법 재판소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해양환경 보존의 의무에 관한 국가 의무에 관한 보조견을 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밌는 것은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끔씩 ICJ가 대답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해수면 상승 관련 국가의 의무라는 파트에서 국가가 해수면 상승했을 경우에 얼마큼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얼마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리적 좌표로 표시할 의무는 없다라고 설치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ICJ 국제법위원회 내에서 논쟁 중인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메리타임 바운더리 영해라든지 그다음 이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고정되느냐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좌표를 고정할 의무가 고정해서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ILC 내에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ILC 내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만 해수면 상승해서 도서 국가의 경우에 이제 수몰된 경우에는 그럼 그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런 일은 없다. 아무리 국가가 영토를 상실했더라도 그 국가의 그 국가성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 영토성은 다른 식으로 이제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명적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로 이주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인공섬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재미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권, 보건권, 뭐 사생활에 관한 권리, 원주민 권리 이런 것들을 기초짓는 아주 중요한 인권의 향해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권리라고 인정을 했고요.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책임법이라는 그런 특정한 법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신의 행위로 갖춘다. 그리고 개인의 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어떤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에 기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로서 명확하게
관할권 내 민간 행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와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는 NDC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도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건성으로 NDC를 제출해가지고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경우에 이것은 국가의 행위로 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기후변화의 효과를 국가별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책임을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ICJ는 이것이 현재 과학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는 과거 배출량, 기재 배출량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각 국가의 각 국가별 지구 배출량의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네이처라든지 이런 과학 저널에서 나왔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은 그 배출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배출에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후 시스템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 악영향을 끼친 그러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위법행위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피해국이 어떠한 그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국가는 그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각각 이 국제위법회의를 보면 국가들을 상대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ICJ에 관련되었고요. 여러 국가가 동일한 행위에 관련된 경우에 그 각각의 국가를 상대로 모두 국가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론은 이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분들의 또 하나의 논리는 도대체 손해와 발생한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입증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ICJ는 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책임 결정 자체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뭔가 인과관계가 조금 불확실해 보이고 좀 여러 약간 혼돈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IC의 판단을 표현을 빌자면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 영어로는 sufficiently direct and certain causal nexus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책임을 추구하는데 충분한 적합적 기준이 될 것이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증 책임의 부담을 ICJ는 이 권고 제기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켜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냥 포함돼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가의 의무는 어떤 특정한 피해를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지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지는 의무다. 이른바 대세적 의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그 에르가 옴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자국의 그 관할권 내의 활동들을 잘 통제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를 하지 않아서 어떤 기후 시스템이나 환경 영향,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초국격적 한계를 초국경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것은 모든 국가가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과감한 주장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아무튼 이 기후변화 기후변화 협약과 그리고 파리 협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든 피해국에 꼭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그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중요한 내용을 또 공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것이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고 그 관련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정된 국가책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위반된 행위를 한 국가가 있다면은 그 의무 위반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그걸 이게 단일적으로 이 책임 관련된 의무를 국가 책임을 그대로 해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끝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의무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 방지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RCA는 또 밝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은 제가 좀 빽빽하게 써드렸는데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후변화 체제 내에서의 당사국의 의무로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라든지 기타 환경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당사국 간의 협력할 의무 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관습국제법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법상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방지 의무 그리고 협력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다른 기후변화 관련 협약이라든지 환경보호 관련 협약들도 다 여기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된 조약들도 역시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국가책임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질문에 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제유법행위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행위를 중단해달라. 행위,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증하고 보장을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국가책임법의 조건에 초절될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라든지 피해 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보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사죄를 한다든지 재발 방지 약속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해서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고적 의견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도 20분이 다 지났네요. 간단하게 예, 한 3분 내로 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의 의의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제 제 컴퓨터가 오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얘가 제 랩탑에 정신을 차리고 제 명령을 따를 것 같습니다. 일단 슬라이드가 돌아온 동안 제가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ICJ의 본고적 의견은 적어도 국제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혜영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큰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의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그런 그, 어, 그 가치가 높은 그런 법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판단에는 그동안 기후변화 협약 체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무, 특히 감축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냥 권고적 성격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NDC 제출이라든지 어떤 정보 제공의 의무만이 진정한 법적 의무로 삼던 그러한 관행을 과반을 깨고 이 기후변화 기후 체제의 안정이라 기후 내에 대기 내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파리협정상 온도 대기 기온 상승폭 제한에 관한 목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다 법적 의무라고 시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한 국가의 의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권 관련해서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인권에 관한 내용들, 환경권이라든지 생명권이라든지 생활권, 생활권이라든지 그리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많은 피사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한계도 또한 분명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보내드렸었는데 나중에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한계 부분에 제가 아주 도발적으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Justice have spoken. Now what? 이제부터 뭘 할 거냐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인 그 선언을 통해서 국가의 기업이나 관련된 의무를 명확히 해줄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바로 그 실행 가능한 조치로 전환돼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인 그 명확성만으로는 이것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결국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정부를 향한 애드vo커시 활동, 그리고 산업계에서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그 감축 기술 확보, 기후 기술 확보 및 경제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그 감축 의무, 기업의 개별적 감축 의무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이 법적인 그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언만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파리 협정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 ICJ의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파리 협정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CJ가 기후변화 관련 그 조약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조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었던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 결정 사항도 법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문서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들이 뭔가 그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때 이게 잘못하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당장 다가오는 이제 컵30에서 틀림없이 이제 의장국이 브라질은 이제 그 레드 플러스 같은 그 수원 같은 데서 강조할 텐데 그 잘못 약속했다가는 그 법적인 기반이 돼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마치 법적인 의무 위반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걱정은 이제 그동안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파리 협정 제8조상의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어쨌든 컵 26, 26, 27, 28을 통해서 이것을 어쨌든 기금화하고 그래서 아퍼레이셔널라이즈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 있는데 이게 돈을 주고 있는 그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주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적 의무하고 별개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이 돈을 내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겨우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이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체제라는 것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좌치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아무튼 그 아까 국제법을 하신 우리 박병덕 교수님은 굉장히 들떠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약간 국제정치학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물을 한 반 정도 채웠을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노력을 얼마나 절실히 그리고 강하게 기울이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이렇게 말씀 마치고 또 좋은 우리 세 분의 귀한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신 박사님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가 앞단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스피커 라인업이 그냥 아무 분이나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려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를 보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 박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일단 권고적 의견을 잘 내용을 요약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장 단위 혹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있게 해주시면
그다음에 토론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기 전에 하나의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외우고 가는 그런 모임은 아니고 토론을 활발하게 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저희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오늘 행사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모두 다 생각하시는 동의하실 부분 뭐냐 올여름엔 드디어 올게 왔다. 기후변화는 리얼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저 사람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how 그다음 무엇을 what 이거에 들어가면 아마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 관련돼서 국제법 차원에서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이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파리 협정에 저는 이제 협상 대표단에서도 이제 직접 가서 참여를 좀 해보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파리 협정의 협상 트랙에서는 특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 의외로 국제법 자체를 하시는 학자분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못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의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신 박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파리 협정 자체를 신봉하신다 또는 파리 협정을 이해를 한다. 파리 협정 근데 여기 ICJ 권고조구에는 파리 협정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 이외의 것들을 가기 전에 법 자체에서 보더라도 파리 협정에서 어프로치란 어떤 국제법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그는 전통적인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법 어프로치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어프로치, 소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바마의 행정부 때 이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고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미국 헌법에 의하면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주는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파리 협정은 미국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파리 협정 자체를 읽어보면 절차적인 의무는 있을 때 어떤 substantive, 실체적인 그런 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 국민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협정의 특징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뉘기도 하는데 파리 협정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보편적인 참여를 거의 다 유도해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탈퇴한다는 그러니까 이거 무너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지구사회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토 의정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더 저희들이 친숙한 국제법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이 많이 이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편성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장 기반의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이 파리 협정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국에서 예전에 교토정사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자국의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지금 개도국들이 앞다퉈서 자기들의 MRB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많은 정보 공개도 하고 우리에게 뭐 인벤토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있다. 일단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될까? 이런 국제법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우리 당장 여기 외교부에서도 몇 분들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외교부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국제법률국이 있고 또 기후변화를 다루는 국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잘 협력을 하셔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양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어떨까? 그런 걸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또 개도국들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요즘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글로벌 가버넌스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 금요일도
서울국제법자체 포럼을 한번 하면서 지정학이 대두됨에 따라서 어떻게 국제법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저희들 포럼도 했었었는데 그때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전 유엔 사무차장을 지내신 김원수 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질서가 지오폴리틱스에 있어서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저희들은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는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어지는 현실 자체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몇십 년 전에 봤던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들은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들이 함의도 조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ICJ 아주 중요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심상민 박사님께서 아주 강조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지만 사실 그거에 기반이 되는 법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경우는 디스피트 세틀먼트를 아마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텝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상민 박사님의 해석이시자 또 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ICA마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언급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런 권고적 의견이 나오게 된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룹들은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들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테니까 거기는 아까 심상민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스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국가가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갑자기 이런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도 하다못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접촉을 해서 국제형사법적으로 이거에 대해 책임 있는 그건 개인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또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다뤄주면 안 되냐 이런 아주 적극적인 대응도 하고 있고 아까 발제하시는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그 과연 영토가 없어지면 그게 국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 국제법적으로 보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없는데 국가냐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갖는 어떤 다수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현실화해야 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CS랩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작년 1년여쯤에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송상현 교수님의 이 문제에 대한 특강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각도로 이번에 ICJ의 권고적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토론을 하시면 세 분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들은 먼저 안세현 바로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국가안보실의 경제안보 비서관을 지내셨고 이제 이거 아마 지금 이전 정부가 계속 되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용산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고 계셨을 수도 있는 우리 안세현 교수님 계시고요. 안 교수님은 국제정치학자세요. 국제정치학자시고 저랑은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둘도 없이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지만 안세영 교수님이 저를 항상 만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교수님 저는 저 현실주의자입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국제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실주의 리얼리즘이 뭔지는 잘 아실 거고 이제 파워폴리틱스나 경제와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지고지선에 어떻게 보면 가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제법을 많이 하는 분들은 국제 정책에서 보면 약간 좀 자유주의 성향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프로치가 좀 다르실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책도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책도 내셨고 이거를 평생 동안 계속 연구해주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한번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민 대표는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입니다. 신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를 논의하면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목소리를 안 들어보는 건 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은 ICJ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와 관련된 또 중요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그러는 우리 김민 대표를 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오늘 안호영 대사님도 모셨습니다만은 저기 이동규 대사님 또 오늘 정부에서 모셔가지고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퍼스펙트 계신지도 아마 지금 퇴임은 하셨습니다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지금 이런 토론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그럼 먼저 안세현 교수님께 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안세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소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소영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는 그 국제법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후변화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다른 분을 섭외하는 게 더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이제 정소영 저기 교수님하고 또 신상민 교수님하고 제 관계가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과연 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저같이 이제 그 에너지 안보하고 이제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국제법적인 시각하고 기후변화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180도 틀리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그 이 세미나를 좀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특히 이 트럼프, 이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세력들이 왜 이렇게 기후변화 이슈를 혐오하는가, 부정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그 발단 원인하고 오리진을 좀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대비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기후변화 이슈하고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 의 컨셉이 사실 이렇게 좀 이제 충돌하는 그 어떤 그 성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냐면 그 기후변화는 사실 에너지 안보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에너지 안보의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어느 한 국가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보통 에너지 안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 문제도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그 기후변화 이슈도 에너지 안보의 어떤 일부가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무슨 특별 전 정권의 어떤 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저 신상민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제해 주셨지만 과연 이 트럼프하고 지금의 이 공화당, 이 미국 공화당이 바로 이 ICG의 권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키 이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역시 또그 로마 규정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그 ICC를 제재하는 행정서명에 또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요. 분명히 ICG의 어떤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그런 좀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유는 뭐냐? 우리 자꾸 트럼프 얘기하는데 트럼프를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돌연변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런 리더라고 이제 보실 것 같은데요. 특히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가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는가? 그거를 우리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 저 안호영 대사님께서 워낙 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정세영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미국의 워싱턴 에너지 정치 메커니즘에서 미국의 워싱턴 정치에서 에너지하고 기후변화 이슈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건 단순히 무슨 뭐 지구를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선거하고 직결돼요. 미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거 자금, 정치 로비 자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좀 알아들을 게 이 미국의 어떤 그 산업 또는 에너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게 락커펠러의 등장. 그다음에 에디슨, 포드, 락커펠러가 다 동시대의 인물 다 절친입니다. 절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구축해 놓은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가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플러스 여기서 누가 뒷받침되냐. 이건 단순히 미국 공화당 세력들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 플러스 뭐냐? 러시아, 사우디, 카타르 거기다가 국제 금융 세력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상대로 이제 기후 변화를 강조하시는 분은 싸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투쟁. 쉬운 저게 아니죠. 얼마나 그 올드 이코노미의 저항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또 봐야겠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락커펠러의 등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 바로 락커펠러가 세운 이 회사가 이제 공중분해 공중 바로 그 엔타이 슈어만 그 엔타이 트러스트 법에 의해서 그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2000년, 1999년에 이 산산조각이 났었던 스탠다드 오일 회사, 바로 엑슨하고 모발이 합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이저 오일 회사가 합병하는 와중에서 바로 이 회사들의 로비 자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냐? 바로 이 공화당, 오지 부시한테. 이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바로 이 민주당 애들이 너무나도 불리한 거죠. 이런 그 막강한 정치 자금을 뒤에 엎은 공화당을 상대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브레이크를 주자. 어떻게 보면 경각심.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내세웠는데 그때 이제 나온 컨셉이 바로 뭐냐? 글로벌 워밍. 글로벌. 그때 이제 그 클린턴하고 이제 그 엘고가 그러나서 조금 10년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안 되니까 이제 기후변화 컨셉으로 또 기후변화 컨셉으로 가다가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일자리까지 띄워놔가지고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저 대학에서 그런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보가 있다는. 반면에 이제 그 트럼프 또는 이제 그 마르코 루비오라든지 이런 이제 공화당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이 기후변화 이슈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엔타이 사이언티픽 프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디든지 가서 제일 혐오하는 태양광, 풍력. 사실 이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이 집권한 그 주에 이 태양광 업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트럼프가 또 이걸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는 좀 참혹한 거죠.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트럼프의 그 세금 법안, 재생에너지 타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 태양광에도 또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그래서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를 이제 폐지하는 걸 거의 확정시켰다. 보조를 폐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트럼프하고 이제 공화당 세력들이 결국에 이 기후변화 이슈 또는 엔타이 ESG 무브먼트를 굉장히 이제 정치화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기후가 굉장히 저기 그 예상이 이 기후변화 이슈가 그렇게 밝지만 않은 이유가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크게 틀리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결국 기후변화 이슈를 굉장히 그 진두지휘하고 정말 몰고 왔던 유럽, 유럽이 저는 거의 지금 동기가 됐고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좀 동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미국하고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 유럽을 어떻게 정말 그 둘이서 선점을 하느냐. 지금 이게 최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퍼플링 이슈가 있습니다. 퍼플링 이슈. 미국하고 러시아가 퍼플링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또는 엔타이 ESG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이제 제가 또 논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뭐냐면, 이 한국 입장에서는 또 기후변화 이슈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뭐냐면, 약간 대내용하고 대외용으로 약간 구분해서 좀 전략을 좀 필요는 있다. 라고 좀, 그래서 옛날에 저 정상영 교수님하고 한 번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 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중국 어떤 압박을 이 굉장히 환경 이슈를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이런 거를 국제사회하고 좀 공조하면서 좀 나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구소련이 이제 그 붕괴됐을 때 신호탄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이 환경 이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좋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이 환경 이슈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싸우고 있다. 굉장히 고민거리. 유가 보조금 이슈라든지 특히 대기 오염 이슈 굉장히 아주 예민합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대내용 대외용 보내서 전략을 펼쳐보고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솔직담대한 저기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여기는 사실은 저기 호랑이 구리에 지금 들어 계신 건데, 여기는 또 기변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데인데, 뭐 하여간 제가 볼 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좀 현실적인 면을 좀 이제 고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아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 각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 1시간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내 선거제도와 그런 글로벌 가버넌스의 관계 이런 티오레티컬한 문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토론을 우리 김민 대표님께 청년 세대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민 대표께서는 제가 알기로 또 이렇게 굉장히 양대 기후변화에 소신을 가지고 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또 더더군다나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거 위에 또 다른 것들 얘기하실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토론자로 저희 김민 대표께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냥 솔직하게 뭐 저희들이 여기 싸우러 모인 건 아니고 가진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토론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비계부의 김민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소개를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뭐 저는 뭐 대표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여러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도 뭐 이 활동을 지금 좀 오래 하고는 있지만, 제가 막 엄청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저와 제 주변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ICJ 권고가 나오고 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근데 오늘 심상민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우선은 발제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토론에 준비해 온 거는, 어, 저와 같이 좀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오늘 주제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랑 그 이행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더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떤 케이스가 좀 가능할지를 제가 좀 질문으로 뭔가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역할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메모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우선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나온 이런 권고적 의견이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80년 역사 동안 딱 5번 있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게. 그리고 변론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각 국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냈던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장기간의 뭐 서면 진술이나 뭐 수렴하는 절차나 변론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그 함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기후변화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역사적인 이제 여태까지 만장일치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었는지, 다른 사례와 이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 내용 중에서 현재 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우리나라가 그 탄소중립기본법을 입법해야 되고 또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현재 수립되지 않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감축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야 국가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기존에 세워진 것들은 그거 나름대로 배출량 기여도나 누적 배출량에 따라서 또 뭐 국가적 의무를 다했는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한 맥락에서는 내년 2월까지 입법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게 9월에 또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 이제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현재 NDC와 31년부터 49년까지의 계획들은 어느 정도로 수립되어야 이게 파리협정 목표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국가 의무에 해당한다고 이번 판결에서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느냐가 아마 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저는 인상적으로 본 게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산업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 글로벌 공급망에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의 어떤 행위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뭔가 그런 인권의 피해라든지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뭐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와 관련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실제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작년부터 논의가 됐었던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한 이제 그 로드맵을 새 정부에서도 밝혔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공시 의무화가 어떤 민간 기업의 여러 글로벌 공급망까지 충분히 포함하고 있느냐, 그 포함을 한 내용들이 정말 국가 기후변화, 기후 시스템에 어떤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 방향으로 공시가 설계되느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다. 그게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투자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공적 연기금도 있고 특히 국민연금 어떤 다양한 투자 뭐 보험과 관련된 것도 있고 무역보험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에서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 투자 행위가 반대로 화석연료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요거는 국가 의무 이행의 위반으로 좀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으로 요 토론에서의 어떤 뭐 제 토론에서의 좀 매듭을 짓기 위해서 과제라고 보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파리협정에서 이야기한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가 최소한의 그 기준 정도는 설정해 줄 의무는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NDC 수립과 내년 2월까지의 장기 감축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ICJ의 판단 근거가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목표를 잘 세우는 것도 이제 의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목표를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난 정부에서 또 온실가스 감축 이제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들도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온실가스 이제 감축 정책의 이행점검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리는 질문이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서 이따가 연구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도 같이 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기 김민 대표님 오늘 잘 모셨습니다. 청년 대표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을 많이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아주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 이동규 대사님 저기 토론 넘어가기 전에 지금 질문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조금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동규 대사님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저희들 흐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제가 처음에도 또 저도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박병도 교수님으로부터 안호영 대사님 말씀하시고 박병도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신상민 박사님께서 쭉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이슈도 좀 제기해 주시고 안세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김민 대표까지 왔는데 보시면은 다 이게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하신 심상민 박사님이 혹시 리스폰스를 하실 게 있으신지 먼저 한번 마이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더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 박사님 뭐 한 말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세현 교수님께서는 뭐 질문을 주셨다기보다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회에서 기후변화 의제가 얼마나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미국 에너지 정책에 지금 국내 정치적 영향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신 걸로 듣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2.0 이기에서는 그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규제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EPA 규제라고 얘기하는 Endangerment Finding을 이제 없애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길게 되면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그게 없어지면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 국민의 건강과 그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한 그 결정이고요. EPA가 그 결정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었다가 결국 제대로 이행도 해보지 못하고 법원에 챌린지를 들어가서 결국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1년 넘었고 그에 대비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 Affordable Power Plan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값싸고 좋은 전력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법원에서 챌린지가 되는 바람에 한 번도 이행 못하고 또 바이든 정부 넘어가는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인데인저먼트 파인딩의 그 철폐에 관한 내용도 역시 법원에서 챌린지가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지금 대법원 6대3으로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껏 나왔던 판결 성향을 보면은 당파적인 성향을 그대로 투표를 해왔던 게 굉장합니다. 80% 정도는 지금 행정부의 적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제기된다면 아마 인데이저 파인딩을 피자는 것은 EPA의 그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자율권의 일환이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세현 교수님 그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오일 인더스트리가 전통적인 가스 산업이 얼마나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 뭐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오바마 행정부 때는 또 역시 선거운동 때 막대한 캘리포니아 위주의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벤처 기업이라든지 태양광을 포함한 특정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다시 금액 자체만 보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선거 캠프가 돈이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무게 균형을 갖춰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떤 어젠다로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저는 국제정치학자가 아닌데 비영식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김빈 대표님 하신 말씀 사실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 건가? 청년들,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전향적인 그런 기회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줄인다고 과연 기후변화가 막아지는 않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중국,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난망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걸 다 한다고 도덕적인 우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냐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향적인 조치, 그 기회나 공시라든지 연기적 투자에서 화석연료 투자의 그 폐지라든지 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이런 기회나 의제를 추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YDC라든지 12차 전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4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관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미래 세대의 이그 특별한 형평을 보유한 그런 에너지 정책,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후 정책은 결국 에너지 정책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충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그런 조치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5년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추측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약간 희망을 갖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안 대사님이나 혹시 이 대사님 지금 하나 더 있네요. 좋습니다. 예. 5개 그 전월 그 IC의 판결 사례가 있는지 뭔지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지금 급하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걸 포함해서 3건의 권고적 의견과 1건의 그 판결이 있더라고요. 일단 판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951년에 아야델라 토레라는 국제법하는 사람은 달달 외우고 다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페루에서 콜롬비아에서 약간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쿠데타가 실패하고 그 콜롬비아 내 페루 대사관으로 도주를 하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관은 이 사람을 그 콜롬비아 당국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치법이기 때문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페루 대사관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 의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거의 15대, 그 당시 11대 0이죠. 11대 0으로 이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유일한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고적 의견에 관련해서 이제 서하라 사건이라고 해서 서하라라고 해서 유엔의 위임 통치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 나중에 이제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독립국으로 가야 되는 그 단계에서 그 옆나라였던 모로코가 부당하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편입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서사하라라는 지역이 아무도 주민에 살지 않고 있는 무지지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전에 있었던 부족들이 그 전에 이 서사하라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스페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주지가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탈국과의 그 점령에 의해서 영토를 편입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지역이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전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총회 비용 부담 의무라는 이제 1962년에 그 본고적 의견인데 이것은 만약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했을 때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유엔이 낼 거냐? 아니면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ICJ는 회원국이 공동 부담을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헌장 4조 해석이라는 건 아마 저걸 것 같은데 저 유엔 헌장에 따라서 이제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는 국가는 이제 peace loving state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뭐 전쟁이 없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고 그런 국가들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의견을 낸 것이 또 전원이치의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도움 받지 않고 또 이런 질문 받았으면 저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재미있게 가고 보죠. 재민이가 재밌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쓰면은 저기 이성규 변호사님. 좀 고개를 들어주실 해주시고 계시죠. 오늘 저기 안철관님하고 박병도 회장님 다른 모든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여기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 대표가 말한 것도 그렇고. 저는 우선 이제 퇴직을 해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기후변화 협상의 정부 대표로서 이제 다년간 참여했던 그런 경험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그리고 여기 김민 대표도 있지만,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아빠로서, 미래 세대의 아빠로서,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전향적인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에서 어떤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이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양식 관점에서는 우선 리걸 프레임워크, 법 제도를 만들고 그 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이 돌아가게 재원을 보충하면 그 기관이 자동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처행 군주나 도덕적인 뭐 정치가한테 맡겨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법 제도의 문제점은 자동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ICJ의 판결이나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 안타깝게도 현재 국제 정세 하에서는 아주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아까 좀 실망을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사실 파리 협정 논의라든가 협상장에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안심하고 들어와도 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신 박사님이 뭐 파리 협정 관련해서 어떤 법적 효과에 대해서 좀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 자동성, 법의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그때 협상을 했던 사람들은 파리 협정 자체가 이게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ICJ 권고적 의견이라든가 여기에 바탕을 둔 국내적 어떤 이제 판결이나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정말 이제 법적 의무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한국인으로서 아까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이제 그런 차원 우리 기업들 이제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김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기업 공시 제도를 도입을 할 거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카테고리 3 즉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여기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카테고리 3에 들어가는 이런 사후적인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추정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규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이 ICJ의 판결 또는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공고적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엄격한 국제적인 규범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기후변화의 어떤 액션, 행동을 끌고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회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 자기네 투자 기준에 기업들이 얼마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할 건지 이런 장기적인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한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후변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요소를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안티 기후변화 쪽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펜들럼처럼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른 의미의 정반대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트럼프 스타일의 어떤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한국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한테 뭐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도입하는 건데 그러면 니네가 한국에 와서 아니 미국에 와서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공장 만들었는데 거기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한국으로 다 가져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 이게 뭐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국 김민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런 법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또 우리 기업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주고 준비를 해나갈 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을 쭉 읽어봤는데 여기 그 ICJ 자체도 문단 456, 파라 456에 보면 스스로도 이 기후변화가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행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너리지, 즉, 개인의 습관, 개인의 생활, 사회의 어떤 생활을 바꿔 나가기 위해 다 모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회, 또 국가, 또 국제사회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소화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안 대사님 다른 말씀 없으면 저희 시간이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속 아까부터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저희들이 이제 오디언스에게 저희들이 플로우를 오픈을 해서 혹시 커멘트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좀 마무리 모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민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앤디스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답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고려 사항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국내 사회에서의 기후변화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는 리걸리 바인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는 가버넌스 팀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인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근데 국내에는 리걸리 바인딩 한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해나갈 수 있을 부분이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동규 대사님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게, 국제사회는 굉장히 이기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이슈는 글로벌 가버넌스 퍼블릭 굿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리걸리 바인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기후변화의 특징상 이거는 글로벌리 같이 가야 되는데 국가 경쟁을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써 그거를 보여줄 그럴 텍스페이어가 한국 민족에 있을 것이냐 없을까는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앤디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정책을 하면서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앤디스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 모델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프로젝션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황이 굉장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기법에도 뭐 그런 다이내믹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이 있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게 100%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나의 그 프로젝션이라는 거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2050년까지 국가가 매년 얼마 줄이자라는 건 하나의 옵션 시나리오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한번 해놓으면은 국제사회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앰비셔스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기후변화는 1.5도씨, 2도씨는 국제사회에서 줄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국가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줄여야 되는 국내의 노력을 잘 하면서도 추가적인 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에서 줄여주고 같이 나눠서 하는 파리 협정에 그런 걸 인정하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과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팀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지 그런 또 다르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를 오픈하기로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채팅룸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그러면은 저희들 아까 저기 말씀 나오신 것들 중에서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하시다가 하실 말씀 있었는데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심상민 박사님 맨 마지막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다시 안세현 교수님, 그다음 김민 대표님, 이동규 대사님부터 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심상민 박사님 발제하셨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미국이 법이다.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즉 기후변화 이슈, 에너지 이슈, 산업 이슈, 대중국 이슈, 대러시아 이슈가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좀 준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서도 사실 그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도하려면 사실상 ESS 기술하고 그리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국가 이제 완전히 연결시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더 추종, 무리하게 이제 그 완전히 스위치, 페이스 아웃 스위치보다는 이제 그런 좀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레슨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에 민감한 게 컨설팅 펌들일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프랙티스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맥켄지인데 맥켄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임플리케이션은 확실합니다. 모든 것들을 전기화를 해야 된다. 전기화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규모는 GDP의 전 세계의 2% 내지 8%다. 그런 레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파워 섹터다. 전력. 그는 모든 나라에서 전력에 대해서 디카보라이즈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분은 사실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들은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어가지고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 진도는 좀 안 나간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산림 부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동력이 산림 녹화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빌딩 부분이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미국은 사실 트랜스포테이션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이 중요하고 농업 부분 같은 것도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국가마다 또 다르다 보면 또 기업마다 보다 보면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하면서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채팅룸에 그 저희 연구원에서 8월 22일 날은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기에는 기후변화 세션도 있습니다. 또 안호영 대사님 좌장으로 해주실 건데 그런데 와보시면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퍼스펙티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민 대표님 아까 저희들이 하면서 제기하신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되셨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또 한 번에 하여간 발언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이 ICJ에서 나온 권고적 의견에 따라가면은 의무 이행 위반으로 보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NDC는 어느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되는지, 어느 수준으로 이하로 설정되면 그거를 이행 위반으로 볼 건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건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뭐 공시 의무화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차원의 어떤 투자라는 것도 이것도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게 앞으로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이 ICJ 권고에 따르면은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좀 현실에서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ICJ 권고에 따라서는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가.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그거는 여전히 좀 그레이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면 뭔가 어, 법적인 판단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거였고 앞으로 그걸 좀 더 뭐 이 자리에서 다 뭐 답을 뭐 이제 다 이제 뭔가 듣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실제로 기업에 계신 분들 공시나 아니면은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 이게 이렇게 투자하면은 저희 그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저희 나이 때에서는 좀 이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위에 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위에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는 또 열심히 또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좀 클리어하게 뭔가 좀 정리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좀 와닿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여기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법적인 의미와 어떤 향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오늘 발제를 주도를 신 교수님 하셨는데 신 박사님 혹시 애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하거나 끊도 교수님 보니까 나가셔가지고요. 네. 애들을 할 수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업 상황에서는 아까 이동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품목 관세가 부과된 제품,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 사실 철강이 제가 기억에 25%인가요? 25%. 알루미늄 50%입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강구 50% 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이 사실 국가를 약간 여기서 재활용을 하는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비즈니스로 지금 관세가 50% 부과되는 바람에 이제 수출 완전히 끊겼고 저희가 거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반발을 거치는 대학원에 약간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비 500만 원조차 내기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경영환경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업 공시라든지 또 다른 ESG 관련 규칙이 국내에서 강화될 경우에 그 기업들이 겪을 그 부담을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난주에서도 또 폭탄 발언입니다만 일단 이 모든 그 비용을 전부 기업만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각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
결국 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건 기업이 결코 지속 가능한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업들이 몰아넣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개인이 탄소 1톤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하느냐 했더니 1,500원 나오고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에 3만 원만도 못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저항이 심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조금 애드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 그 특히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하신 거 그 ICJ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 이게 리퍼가 되는 레벨이 국제사회냐 국내 사회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국제사회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 책임을 이 ICJ의 권고적 의견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주장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국제사회의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고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아주 강대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황하게 말씀드릴 거 아니까 파리 협정이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아주 혁신적인 방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는 그렇고 국내 사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재에 다시 갔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이게 ICJ의 어드바이스 오피니언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밑벌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어드바이저 오피니언이 권고적이기 다만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아까 이동규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리걸리 바인딩하면 너무 아이디얼해서 이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하게 시작했지만 모이고 모여서 항상 제도라는 거는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현상에서 우리는 역사의 발전, 이거 좀 더 속도가 빨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발전에 의해서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제는 현재 나올 때 더불어서 ICJ의 권고 의견을 리퍼를 했다 그러면 무게감이 일단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더니 그 저기 텍스로미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모 기업의 지속가능위원회 회의를 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국내 사회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국내 사회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국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리더십 또는 거기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 관계자들 중에서 이거를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리걸리 바인딩 해야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문을 하신 것도 같은데 법적인 구성력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그럼 법적으로 안 하면 저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디자인은 국내법상으로는 가능하죠. 그거는 아까 신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번 정부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다만 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교 대사님 또 뭐 한 번 또 말씀 좀 해주실 게 더 있을 것 간단하게 같은데.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거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업들한테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 기술이라든가 모니터링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개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있고 더 정교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아까 ICJ 권고적 의견에서 다이렉트 코어적 넥서스가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오히려 물타기 하거나 막연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멀지 않은
미래라면 또 뭔가 참 웃기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돼서 그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모니터링도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시장에서 이런 ICJ 권고적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저기 알윤 대사님 혹시 마지막 한 말씀 주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실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속력이라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신 박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 A 퀘스천 두 개가 있는데, A에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기속력이 느껴지는 그런 판결이 오피니언이 나왔는데, 두 번째 문제,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책임을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타기를 했다. 굉장히 정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정 교수님 말씀 듣다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냐면은, 우리 이제 그 국제규범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국제규범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형사법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WTO라는 것도 만들었고, 여러 분야의 이제 국제규범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은 통상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WTO에 의한 통상법이라고 얼마 생각했단 전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네, 했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안 교수님 얘기로 들어오는 건데 미국이 법이라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WTO는 이제 아니고 트럼프 라운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1995년서부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WTO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그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정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국제법이라는 게 어차피 그거를 중앙적 정부가 있어서 그걸 인포스하지 않는데 법만 너무 강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이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규범의 그 순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을 하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정 교수님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전시가 있거든요. 지금 정말 아마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협력을 하면 문제가 딱 터지잖아. 그럼 국가들이 빨리 협력을 하는데 기후변화의 맹점은 뭐냐?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 움직여야 되고 지금 그런 게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일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 그래서 인권하고 기후변화 환경 이런 문제가 NGO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젠다를 세팅하고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클리어한 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임팩을 크게 주는 건 알아야 되는데 기후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미래 2100년 오신가스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의 관세나 이런 거는 현재 국제 경제 질서에서 선진국 포션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기변의 세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도국들이 엄청나고 거기에는 중국이 새로운 신시장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좀 더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고 그래서 다 같이 이런 모임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주 보고 또 생각이 다르다가도 또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또 랭귀지가 같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첫 시동을 걸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대사님께서 오늘 제 대사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마무리도 해주셨고요. 또 심성님 박사님 오늘 이거 정리하시느라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페이퍼 시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그래서 저희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안 교수님은 오늘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 빠지실 생각을 하시면 안 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안 교수님. 네. 말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민 대표님 또 이 청년으로서 또 중요한 제가 청년 세대 또 하나만 한다면은 그렇게 오늘 토론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감정 김 대표 예. 좋았어요. 네. 그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이었고 이동규 대사님은 뭐 특히 외교부에 훌륭하신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 행동을 하고 우리나라 리더십을 좀 키워보시려고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아들하고 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가슴에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얘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제가 올려드린 8월 20일 날 인태전략 세미나 보시면 지정학과 국제기금과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토론들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세션 안대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CS랩의 기후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오늘 준비된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